제가 처음에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한 건 작년 여름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한 김모 의원께서 작년에 노룩패스라는 아주 놀라운 기술을 시전하셨어요. 그때 기자들이 와 있는 걸 모르셨던 분도 아니었어요. 그때 정말 많은 기자들이 그분이 출국하는 것을 찍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고, 이제 기자들이 물을 수밖에 없겠다. 의원님, 그때 노룩패스라는 별명도 생겼고, 심지어 언론에서, 외국 언론에서까지 이렇게 의원님을 소개하기까지 했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약간 실수하셨죠? 라는 어떤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김모 의원이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날 좀 제가 비행 시간이 좀 길었고 좀 경황이 없어서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라고 할 줄 알았어요. 몇 주가 충분히 지난 후였으니까요. 근데 그때 김모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정확히 이 워딩을 썼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이걸 기사 쓰면 고소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는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 행동을 노룩패스를 하신 건 그렇게까지는 충격이 아니었어요. 그냥 다만 스웩 멋있는데 야 평소에도 이 정도로 할 거면 도대체 이렇게 기자들이 있는 데서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으면 도대체 평소에는 어떤 정도의 스웩을 보여주는 거야? 하고 사실 웃었어요. 근데 저를 좀 충격에 빠뜨린 건 그 다음의 말이었던 거죠. 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에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구나.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표를 받아서 연명하는 직업이잖아요. 너무나 많이 여론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조차도 주변에 그 정도 직언을 할 사람이 없었구나. 의원님이 하다못해 의원님이 그렇게 아주 잘못을 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기자들이 물어본다면 잘못했다고 하세요 정도는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구나. 그 몇 주가 지난 후까지도. 그래서 그때 저는 조금 어쩌면 이 김모 의원을 노룩패스를 할 수밖에 없게 했던 것이 어쩌면 이 김모 의원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왜 멀쩡했던 사람들이 다 어떤 특정한 자리에만 올라가면 다 그렇게 이상하게 갑질을 하는 걸까? 어쩌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괴물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 사람은 살면서 단 한 번도 네 행동에 문제가 있어 라고 제지를 받아본 적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그거를 보면서 그 영상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그분이 기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갑질에 대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보이시지 않겠지만 제가 직장생활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10년을 하고 나니까 저도 정말 많은 경험치가 쌓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그래 맞아. 나에게도 그렇게 캐리어를 줬던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 나에게도 그렇게 야 너는 머리가 그렇게 나쁘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지. 그런 기억들이 자꾸만 나는 거죠. 소설가 김훈이 그 소설을 쓰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문헌들을 계속 찾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전통이 70년 된 전통이 어쩌면 갑질이다라는 걸 알게 됐다. 일사후퇴 때 그 일반 서민들은 그냥 막 부산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막 바리바리 짐을 메고 지나가는데 고관대작이라는 사람들은 피아노 가지고 챙겨가지고 자동차를 몰고 유유하게 지나가더라. 이런 후회가 우리란 제 주변에 또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얼마나 갑질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저뿐 아니라 제 후배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졌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후배들이 항상 한 회사 생활 2년 정도 하다가 저에게 찾아와요. 한 2, 3년 하다가 저는 조직 생활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탈조선을 해야겠어요. 라고 하면서 저를 찾아옵니다. 그런 친구들은 항상 언제나 자기 탓을 하죠. 회사 입사했는데 너무 권위적이었어요. 조직의 문화가 너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마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본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제가 조언해 줬던 말들,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대처를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더 편하게 접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글을 써서 정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글을 썼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냈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강의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김모 의원은 저에게 너무나 감사한 분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게 되면 정말 밥 한번 사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 김모 의원님뿐만 아니라 제가 김모 의원님을 항상 그래서 어디 가서 저의 뮤즈라고 막 이야기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요즘 저의 뮤즈들이 너무 많이 또 더 계속해서 생겨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면서 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제가 웃으며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는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하면 이렇게 대처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그동안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좀 원래부터 따박따박 말대꾸를 잘했겠지. 너는 원래부터 성격이 좀 세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왜 여러분 헬스장 가보면 저는 원래부터 몸이 너무 좋아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들 보면 원래부터 몸이 너무 비실비실해서 운동을 해서 몸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원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몸매를 좀 관리하려고 운동을 하다가 이게 직업이 됐네요라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 역시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경상도 출신인데요. 경상도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까 경상도에는 특유의 그 어른 말에 말대꾸하지 마라. 어른 말에 말대꾸하면 싸가지 없는 놈이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처음 취업을 해서 일을 했을 때 상사들이 자꾸 저에게 이거를 해야 되니까라고 이걸 해야 되니까 해라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저한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아니, 일을 하는데 이유를 나한테 설명을 해준다고 싶을 정도로 저에게는 그냥 묻지 말고 그냥 해라는 분위기에 저는 굉장히 젖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런 경상도의 문화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말대꾸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도 했고, 고등학교 때 수능을 치자마자 호프집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을 많이 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면서 느꼈던 건 이 사람들은 왜 아마 저뿐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르바이트를 해보았다면 경험이 있으실 텐데 아르바를 한 몇 달만 해봐도 인류애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왜 그렇게 저희 부모님 안부를 궁금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너 애미애비 없는 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면서 저는 좀 어릴 때 어린 마음에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리니까 임금을 굉장히 많이 떼었습니다. 임금을 많이 떼이고, 그리고 너무너무 무례한 말들을 많이 듣고 자꾸 저의 부모님 안부를 묻는다라고 어른들에게 물어서 상담을 하면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억울하면 출세해. 야, 억울하면 그냥 네가 힘 있는 사람이 되면 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말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너가 예민한 거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고 저는 계속해서 참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참으면서 나이를 좀 먹으면, 특히나 좀 민주화되어 있는 대학교에 가면 조금 나을 줄 알았는데 대학에 가서도 그런 무례한 말들은 끊이지 않더라고요. 야, 너는 화장 그게 다 한 거야? 야, 너는 그 다리로 그 치마를 입냐? 너는 너는 그렇게 해서는 취업 못해. 이런 말들을 너무나 쉽게 조언이라는 탈을 쓰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무례하게 판단하고 평가를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계속 듣다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 노출이 되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 기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 방어 기제가 저에게는 참는 것이었죠. 모든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 내가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버리니까 그냥 내가 문제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조금 사는 게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민해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어떤 것에 화가 나면 내가 예민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나처럼 힘들어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려고 애썼습니다.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이제 일을 계속 하게 됐어요. 제가 직장 생활도 하게 되고 후배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후배들이 생기고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보다 약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누군가가 제가 어떤 평가를 하거나 비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마음속에 너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야, 나 때는 더 힘들었는데 너는 지금 이걸 가지고 힘들다고 해?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모든 조직은 내가 들어간 그 다음 날부터 편해지는 걸까요? 그래서 야, 정말 편해졌어. 요즘은 야,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어. 이런 얘기를 제가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선배, 저 힘들어요라고 말을 하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쟤 되게 예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속으로 자꾸. 쟤 되게 예민하다. 저래가지고 사회생활 하겠어? 그리고 또 한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남들도 다 참고 있어. 너 월급 받으면서 그것도 못 참으려고 해? 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그 사람이 막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내가 받았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고 그것이 그 상태로 굳어지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구나. 어쩌면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제가 주변을 좀 관찰을 해보니까 마찬가지였어요. 부장님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과장님을 깝니다. 그럼 과장님은 대리를 불러요. 대리는 또 누구를 부르죠? 사원과 인턴을 깝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세상의 모든 갑질, 권위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분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밑으로 흐르는 거죠. 갑질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낙수효과처럼 위에서 아래로 계속해서 흐르는구나. 이게 아마 군대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화로 흘러갈 텐데 한국의 조직 사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런 로직으로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냥 계속해서 내가 나만 참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면 이게 더 큰 분노, 우리 안에 더 큰 갑질로 계속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구나. 이게 모든 사람을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